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7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사를 나왔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북짝퉁 네이버로 이메일 해킹 위조 여권 만들어 위장 취업 시도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기사를 좀 읽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 사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칭 사례를 피해 사례를 제가 읽다 보니까 이 말투가 약간 북한 말이라서 북한에 있는 해킹 조직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유명한 그런 경제 유튜버 분들을 사칭해서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조 여권을 만들어서 또 위장 취업 시도도 하고 이런다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정원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을 조사했고 북한, 중국, 러시아 하루 137만 건씩 공격을 한다고 하네요. 하루에만. 일반인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고 인증 소프트웨어를 공격해서 PC 장악을 시도를 또 한다고 합니다. 중국산 장비에서는 악성 코드도 발견됐다라고 되어 있고요. 해킹은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라는 겁니다. 국정원 국가사이버보안센터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반기 사이버 위협 실태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공격 주체별로 살펴보면 북한과 연계된 조직의 해킹 시도가 70%로 가장 많았고요. 북한 정찰총국 소속 김숙희 그리고 라자루스, 안다리엘 등이 대표적인 해커 조직으로 꼽힌다고 하네요. 중국의 샤오칭과 러시아 연계 조직에 의한 공격이 뒤를 또 이었다고 합니다. 북한 해커 조직은 국내 공급망 소프트웨어를 집중 공격을 했는데 올해 초에는 1,000만 대가 넘는 PC에 설치된 인증서, 프로그램 이니세이프 등을 해킹해서 다수의 PC를 장악하려고 시도하기도 했고요. 당시 북한 해커 조직은 250여 개의 국가기관 내부망에 침투하려고 했답니다. 해킹 수법이 한층 더 정교해졌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 북한은 최근 전 국민이 사용하는 검색 포털 네이버를 그대로 복제한 짝퉁 네이버 피싱 사이트를 구축했다네요. 사용자들의 이메일 계정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서인데 복제된 피싱 사이트는 실제 네이버 사이트 내용이 실시간으로 동기화되고 세부 페이지까지 구성될 정도로 매우 정교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격도 자주 이루어졌고요. 최근 북한은 한국 국민 신용카드 천여 건의 정보를 절취했고 사전에 확보한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자료함에 접근을 하고 이곳에 보관된 신용카드 사진을 입수를 했다네요. 이 과정에서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보안 코드 등이 노출됐고 국정원은 해킹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즉각 금융보안원과 협조해서 신용카드 사용 중지 조처를 했다고 합니다. 해킹 공격은 북한의 주요한 외화벌이 수단인데 국정원의 북한이 해킹으로 현재까지 7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자산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하고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30회 이상 발사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공격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 총선하고 뭔 상관이죠? 북한의 정보기술 인력이 해외 기업에 취업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는데 북한의 한 남성은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동맹국의 여권과 유명 대학교 졸업 증명서를 위조한 뒤에 한국 에너지기업의 해외 지사에 위장 취업을 시도를 했네요. 재택근무를 하는 조건이었으며 최종 합격을 앞두고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중국 해커 집단의 공세도 거세졌고
밑에 국정원은 과거 북한 사이버 공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김영철 전 북한 노동당 대남 비서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한 점에 또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는 과거에 그 77 디도스 공격과 농협 전상망 파괴, 그리고 3에서 20, 3, 20 및 6.25 사이버 공격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우려된다면서 동맹국 정보기관, 민간 기업과 협조해서 사이버 위협에 공세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김위찬 르네 마보안 교수 비파괴적 혁신이 창조적인 블루오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슌페터가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써가지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혁신이 이루어지는가, 그런 혁신으로 뭔가 기존의 기득권을 만든 어떤 산업을 파괴시키면서 그렇게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우리 생활에 침투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비파괴적 혁신이라고 해서 이게 뭔가 싶어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블루오션 전략 김위찬 르네 마보안 교수인데, 신간 비욘드 디스럽션. 우리가 그 빅테크 기업들을 디스럽터라고도 하잖아요. 그 파괴자라고 해서. 근데 비욘드 디스럽션이라고 제목을 적었네요. 1995년 11월 만도 기계, 현재 위니아입니다. 위니아가 내놓은 김치 냉장고는 대히트를 쳤는데 출시 이듬해 25,000여 대였던 판매량이 1999년에는 50만 대를 넘어섰고요. 아파트 거주자가 늘면서 마당에 김치독을 묻기 어려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준 덕분이었다. 김치 냉장고의 흥행으로 피해를 본 산업이나 기업은 없었네요, 진짜. 일반 냉장고는 일반 냉장고대로 잘 팔렸고, 김치 냉장고 시장은 일반 냉장고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었다. 비파괴적 창조의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보니까 좀 이해가 된다, 그죠? 2005년 블루오션 전략을 출간해서 전 세계에 블루오션 열풍을 일으킨 김위찬, 그리고 르네 마보안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 교수가 이 비욘드 디스럽션을 통해 비파괴적 창조라는 개념을 새로 들고 나왔네요. 올해 출간이 됐고, 슌페터 얘기가 나오네요. 여기 경제학자 조지프 슌페터가 1942년 창조적 파괴를 주창한 뒤 수많은 사람에게 혁신은 곧 파괴였다. 낡은 것을 부수어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또 성장할 수 있다고 여겨졌는데,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2007년 아이폰의 등장은 휴대폰뿐만 아니라 MP3 플레이어, 카메라, 캠코더 산업을 다 없애버렸죠, 완전히. 아마존 등 정말 한마디로 파괴해버렸죠. 아마존 등 인터넷 서점은 오프라인 서점을 고사시켰고, 넷플릭스는 DVD 대여점을 없애버렸다. 저자들도 파괴적 창조로 인한 혁신과 발전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말했고요. 산업의 판도가 바뀌면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등 혼란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파괴적 창조를 추구한 기업이 큰 저항에 부딪혀서 사업이 좌초되기도 하는데, 택시업계에 도전했던 한국의 타다, 그리고 3D 프린팅 교정기로 치과업계의 파일을 가져가려 했던 미국의 스마일 다이렉트 클럽 등이 그런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비파괴적 창조는 블루오션 전략과 닮았지만 기존 산업의 경계 밖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다는 점이 다르고, 닌텐도의 위는
10에서 30대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진 콘솔 게임기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게 바꿨다는 점에서 블루오션 전략에 해당한다. 그러네요. 반면 액션캠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카메라 시장을 만들어낸 고프로는 비파괴적 창조에 해당한다. 여객기의 발달로 여객선 산업이 하향세를 타자 현대 크루즈 산업을 개척한 영국의 큐나드 이메일에 등장해 손편지가 줄자 홀몸 노인 가정 방문 서비스로 활로를 찾은 프랑스 우편 공기업 라포스트, 방치된 짜투리 땅을 주차장으로 바꿔주는 일본의 파크 24 등도 비파괴적 창조의 선물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김 교수와 마보안 교수는 혁신이 꼭 파괴적일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기존의 것을 깨부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혁신을 일궈내는 비파괴적 창조가 가능하다고 했고요. 이들은 비파괴적 창조는 기업이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함께 추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는 앞으로의 시대에 더욱 주목받을 성장 전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이제 확 바꾸는 그런 뭐 애플의 아이폰이 나왔을 때 그랬었고 그죠? 뭐 100년 전에는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뀔 때 뭐 포드 자동차도 그랬고 그 사이사이에 방금 얘기됐던 아마존이라든지 여러 이 창조적 파괴 기업을 투자를 했을 때 뭐 100배, 1000배 이렇게 수익이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그런 혁신 기업 투자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눈독 들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잘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한번 책 소개해드렸는데 제로 투 원이라는 책, 피터 틸,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잖아요. 이 피터 틸의 제로 투 원의 책이 굉장히 그 좋은 책입니다. 제로 투 원.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원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고요. 일단 원에서 2가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2가 3가 되고 3가 4가 되고 이런 것도 좋은 투자가 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제로에서 원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적인 혁신 기업을 피터 틸이 좋아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투자에 있어서는 어제도 누가 책 한 권 추천해 달라 해서 제가 그 책부터 읽으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피터 린치 책을 읽으면 훨씬 더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확산되는 느낌,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창조적 파괴, 슌페터가 얘기했던 이 창조적 파괴하지 않고도 창조할 수 있는 기업의 사례를 봐서 재밌었네요. 한번 책 사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네. 그 다음 기사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HMM의 최대 4.5조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마지막 배팅이라는 기사인데요. 현대상선이 결국은 망해가지고 한진해운, 현대상선 우리나라 1, 2 다 망했는데 한진해운을 버리고 현대상선을 이제 산업은행에서 출자가 들어가면서 살려놨잖아요. 그리고 현대상선이 HMM이 거의 뭐 과거 10년의 적자를 1년에 다 벌어들이는 그런 참 코로나의 최대 수혜 주가 됐었었죠. 그 HMM을 지금 SM그룹이 인수한다는데 이 SM이 이수만 전 프로듀서의 SM이 아닙니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HMM 매각 공고가 나오면 바로 인수전에 뛰어들겠다고 말을 했고요. 주요 인수 후보 중 인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SM그룹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서울 마곡동 SM그룹 R&D 센터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각 계열사의 보유 현금과 은행 대출 등을 통해서 최대 4조 5천억 원 가량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산업은행은 이르면 이달 안에 HMM 매각 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회장은 삼라건설로 사업을 시작해서 외환위기 등 위기 국면에서 기업을 잇따라 싼값에 인수하면서 SM그룹을 올해 기준 자산순위 30대 그룹으로 키운 인물이라고 하네요. 대한해운, SM상선, 경남기업, 삼원기업, 우방 등이 인수를 통해서 SM그룹에 편입된 대표적 기업이다. 한번 망했다가 이렇게 그런 기업을 다 인수를 해서 회생시키셨나 봅니다. 우 회장은 HMM을 인수하기 위해서 그룹 안팎의 자문을 여러 차례 받았다면서 적정 가격은 4조 원으로 보고 있으며 최대 4조 5천억 원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인수가로 4조 5천억 원에서 1원이라도 더 써낼 마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SM그룹은 산업은행이 지금 20.98%, 한국해양진흥공사가 19.96%, 두 개 합쳐서 40%네요. 이어서 HMM에 지금 현재 3대 주주로 들어와 있네요, 이미. 우 회장과 우 회장의 아들인 우기원 부사장, SM상선, 대한해운 등 SM그룹 계열사가 HMM 지분 6.56%를 보유하고 있네요. 우 회장은 내 나이가 72인데 마지막으로 국가 해운 산업을 완성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인수에 나서기로 했다고 하셨고요. 그는 다만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HMM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입찰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면서 다른 인수 후보군도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HMM 매각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산업은행이 전환사채 1조 원 가지고 있나 보네요. 전환 때는 매각가가 8조 5천억 원에 달해서 국내에서 인수할 회사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경영난에 빠졌었던 HMM에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30년 만기 연이자 3% 전환사채와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를 2조 6,800억 원어치를 지금 보유하고 있네요. 이 중 1조 원어치만 주식으로 전환해도 현 주가가 유지된다고 할 경우 4조 원 가까운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고 HMM 주가는 19,000원 선을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데 아마 전환 가격이 훨씬 낮겠죠 아마. 여기서 살짝 HMM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인지를 보고 그러고 나서 이 기사를 보면 훨씬 더 현실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HMM이 지금 19,810원인데요. 고점은 51,100원이었습니다. 51,100원에서 지금 60% 빠져 있는데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9조 6천억이네요. 9조 6천억. 9조 6천억이니까 산업은행과 방금 여기 정부 지분 40%를 인수할 때 4조 5천억에 사겠다. 요 말씀이셨네요. 근데 이 9조 6천억인데 상장 주식 수가 4억 8,900만 주거든요. 4억 8,900만 주인데 가지고 있는 이 전환사채랑 이 다 전환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저희가 HMM은 21년 초에 분석을 했었는데 주식 수가 2배가 아니라 거의 2.5배가 넘던가 뭐 꽤 이제 그 주식 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1년도에 이래 주가 오를 때 주식 전환을 해서 일부 팔았으면 저렇게 51,000원까지 오버슈팅이 없었을 건데 그때 왜 주식 전환을 안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경제 유튜브에서는 대놓고 진행하는 분이 HMM 그 산업은행 저거 전환하지 마세요.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저는 약간 선을 넘는 얘기라고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주식 전환을 해서 우리 다 세금으로 들어간 돈이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올랐을 때 전환을 해서 일부 그 이익 실현을 당연히 해야죠. 이 부분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중 1조 원어치만 주식으로 전환해도에서 여기 전환가가 5천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5천 원인데 5만 천 원 갔었잖아요. 그게 10배잖아요. 10배 수익이 나는데 그걸 갖다가 투자자들 눈치를 보면서 뭐 전환하면 당연히 주가 빠지겠죠. 그 주가 빠지지만 그만큼 이제 빨리 거품을 없애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전환사채에 대한 오버행 물량을 계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위에서도 막 주식을 샀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전환을 빨리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이 1조 원 가량의 전환사채를 먼저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입찰에 응하지 않는다. 1조 원만 전환해도 인수자금은 4조 원이 뛴다. 그러면 8조 원을 들여서 HMM의 최대 주주가 된다는 얘기인데 5천 원인데 지금 2만 원이니까 4배잖아요. 그러면 1조에서 4조가 되면서 실제로 시가총액이 10조가 아니라 14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도 전환사채를 전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인수를 포기하겠다. 우리 정부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았을 때 배임 행위를 우려하는 것 같은데 1조 원을 넣어서 4조 원을 걷어가는 건 매각하지 않으려는 의사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일 것이다. 세계적인 해운사인 MSC의 국적은 스위스다. 스위스는 알다시피 바다를 접하지 않은 내륙국인데 내륙국에서 글로벌 해운사가 탄생한 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대승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대안이 있는가? 전환사채는 말 그대로 대출이다. 사는이 HMM에 대출을 해준 만큼 이자율을 붙여서 회수하면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수많은 HMM 소액주주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인수를 위해 최대 4조 5천억 원을 마련했다고 했다. 최대 금액이 그렇다. 적정 인수가를 4조 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뭐 쭉 밑에 얘기들이 있는데요. SM그룹이 HMM을 가져가는 게 버겁다는 얘기도 있다. 세간에서는 우리가 다른 기업을 인수할 때마다 새우가 고래를 삼킨다는 말을 하는데 맞지 않는 말이다. 새우가 어떻게 고래를 삼키는가? 고래니까 고래를 삼키는 것이다. 입찰을 포기하거나 입찰에 들어가도 인수에 실패할 수 있다. HMM을 인수하지 못하면 SM상선 등 그룹의 해운 계열사를 매각하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미 관심을 보이는 외국 기업들도 있다. 규모의 경제가 안 되면 해운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다른 사업을 할 생각이다.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산업은행이 계속 주인으로 있는 것도 그렇고 어떤 주인의식을 가진 기업이 운영을 하는 게 맞긴 한데 이 전환사채 물량까지 전환을 다 하면 실질적으로는 시가총액이 말 그대로 아까 BW까지 다 행사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2배는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전환 물량을 계산을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HMM이 실질적으로 PER이 7배로 나오거든요. 그 PER이 뭡니까? 이익을 주식 수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이익을 시총으로 나눈 걸로도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시가총액이 실제로는 전환사채 물량 다 더하면 10조가 아니라 20조. 그러면 이익 나누기 20조 하면 PER이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오는 이 PER 이런 게 다 왜곡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HMM이 작년에 영업이익 9조 9천억 벌었거든요.
네, 당기 순이익이 10조 벌었습니다. 10조. 그러니까 10조 벌었는데 지금 시총이 10조인 것 같으니까 뭐야 PR이 한 배네 한 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이제 착시를 안 주고 평가를 받으려면 전환사채 다 전환해도 되죠. 전환해가지고 그 전환한 물량을 다 반영한 시가총액에 따라서 그렇게 매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환을 다 하면요 여기 지금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또. 네, 그리고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도 어디 강의를 갔더니 일본의 이제 반도체 굴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유럽, 인도와 초밀착한 일본, 삼성 노린다. 한국 비상. 네. 일본이 글로벌 반도체 생산 기지로 떠오르는 인도와 반도체 동맹을 결성을 했고요. 1980년대 세계 시장을 석권했던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전략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인도를 방문 중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19일 양국 간 반도체 분야 협력 각서에 서명을 했고요. 보조금 지원 대상 정보 공유와 기술 소재 공동 개발, 인재 육성 등을 통해서 최적의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은 이달 초 유럽연합과도 반도체 분야 협력을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요. 일본 정부는 최근 미중 패권 전쟁의 영향으로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는 흐름을 틈타서 일본을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5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협력 기본 원칙에 합의를 했고 반도체 업계는 이 합의를 통해서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 부활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미국 IBM과 벨기에 IMEC가 일본의 최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을 제공하는 근거가 이 합의로 마련됐고요. 작년 8월 설립된 신생 반도체 회사 라피더스가 2027년부터 2나노미터급 최첨단 반도체를 양산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4년 뒤다 그죠? 일본의 전략은 반도체 생산 시설 확보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소재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기 위해 업계 재편에도 나서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반도체 부활을 위한 10년치 로드맵을 짜놓은 것 같다라고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베 신조 등 일본 총리가 작년 7월 죽기 전 가장 공을 들인 활동이 일본 대만 경제 협력이었습니다. 그의 최측근 의원들이 여러 차례 대만을 오갔어요. 지난 8일 아베 전 총리 사망 1주기를 맞아 사석에서 만난 아베파 소속 의회 의원의 말이다. 아베 전 총리가 대만을 주목한 이유가 반도체 때문임은 말할 것도 없다. 라피더스 성공의 관건 2020년 9월 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그가 대만으로 눈을 돌린 2021년 봄은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분기점으로 기록될 만한데 2030년이면 사실상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던 반도체 산업을 소생시키려는 마지막 시도가 시작된 때라고 하고요. 그해 5월 반도체 전략추진의원 연맹이 발족이 됐고 아베 전 총리는 집권 여당인 자민당 의원 100여 명으로 구성된 이 연맹의 특별 고문을 맡았다고 하네요. 한 달 뒤인 6월 대만 TSMC의 구마모토 공장 유치를 기점으로 일본 정부는 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는데 반도체 생산 공장 신설 등에 총 2조 엔을 지원해서 2030년 일본 반도체 매출을 15조 엔까지 늘린다는 내용이다. 150조 정도.
반도체 시장은 회선 선폭에 따라 크게 미래 최첨단 반도체 2나노미터 이하와 범용 반도체 12에서 28나노미터 그리고 구형 반도체 40나노미터 이상 등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21년 6월 반도체 전략을 발표할 당시 일본은 구형 반도체밖에 만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40나노 이상만 할 수가 있었네요. 비어있는 범용 반도체 분야는 TSMC 등 해외 반도체 기업을 끌어들여서 해결했고 현 시점에서 일본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보조금이 6,154억 엔인데 한 6조 정도 지원하겠다는 건데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일본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은 2조 7천억 엔에 달한다. 마지막 남은 미래 최첨단 반도체는 일본 정부와 도요타 자동차, 소니 등 대표 기업들이 작년 8월 공동으로 설립한 라피더스가 맞는데 라피더스가 2027년 2나노급 반도체를 생산하면 일본은 범용부터 최첨단 반도체까지 모두 생산하는 반도체 제조 강국으로 부활을 하게 되고요. 일본 반도체 전력을 뜯어보면 부활의 성패는 라피더스에 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피더스의 공언대로 삼성전자와 TSMC와 벌어진 20년의 격차를 5년 만에 메워서 2027년부터 최첨단 반도체 양산에 성공한다면 세계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한일 반도체 전문가들의 반응이 회의적인데요. 타이어와 자동차 부품을 잘 만든다고 해서 오토바이 메이커가 갑자기 포뮬라 F1에 출전하는 슈퍼카를 만들 수는 없지 않냐는 것인데 일본 정부가 주도했거나 다수 일본 기업이 공동으로 한 사업 재편이 성공한 역사도 없다네요. 1999년 히타치 제조소와 NEC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통합한 엘피다 메모리는 2011년에 파산했었죠. 미쯔비시 전기와 히타치, NEC의 반도체 부문을 통합한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도 만년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공적 자금을 지원받았고요.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최첨단 반도체를 양산하려면 10년간 5조 엔이 필요하지만 한 50조 때려 부어야 됩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확정한 지원금은 3,300억 엔에 불과하다. 저도 이게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전자가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한 15조씩 때려박는데 일본이 지금 이렇게 이 정도 금액으로 준비해 가지고 4, 5년 뒤에 지금 수준을 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또 저 앞에 가 있을 건데 네. 미국과 EU 전폭전 지원이 강점인데 성공 가능성을 점치게 하는 요인이 없지는 않다. 라피더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전폭적인 지원이고요. 아직 기술도 생산 공장도 없는 라피더스지만 벨기에 제휴회사인 IMEC 도움으로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2대나 확보를 했네요. EUV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생산하는 최첨단 반도체 제작의 필수 장비죠. 1년 생산량이 50대 안팎에 불과하고 삼성전자와 TSMC가 서로 먼저 손에 넣기 위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한 대당 2,500억 정도 한다고 하니까 2대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려는 일본과 한국, 대만 이외의 생산 거점이 절실한 미국, EU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이게 가장 또 관건이긴 하죠. 미국, EU 입장에서는 너무 한국하고 대만에서만 이 반도체를 생산하다 보니까 좀 불안하죠.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 있잖아요. 우리는 북한이고 대만은 또 중국이 2024년도에 때린다 이러고 있으니까 지난해 일본은 전자통신기기에서 2조 엔 이상의 무역 적자를 냈다.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등 전자산업에서 반도체 비중이 점점 커지기 때문인데 이대로라면 2030년 일본 전자통신기기 무역 적자는 10조 엔을 넘을 전망이다. 인텔, IBM 같은 미국과 EU 반도체 기업들은 대부분 개발과 설계만 담당하고 생산을 위탁하는 팹리스 회사인데 중국의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대만 이외에 최첨단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는 제조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이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일본 반도체 전략을 담당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로봇과 같은 전자제품이 주력 산업인 일본이 반도체를 만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보면 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조금 그래도 회피하기 위해서 대만 TSMC도 그렇고 우리도 최근에 일본에다가 그러면 반도체 공장 만들게 이런 제스처를 보인 게 그런 것 때문이지 않은가 싶고요. 마지막 기사 여기 일본 정부 펀드 포토레지스트 1위 JSR 인수 반도체 소재 산업 재편 요것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일본 정부는 약점인 반도체 생산 기술을 보강하는 동시에 자국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에 손을 댔는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소재 산업을 정부 주도로 재편하기 시작했고요. 지난 6월 24일 날 일본 정부 주도로 조성한 펀드인 산업혁신투자기구가 포토레지스트 세계 1위 기업인 JSR을 1조 엔에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JSR이 포토레지스트 세계 시장 점유율이 30%에 달합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회로를 새길 때 필수적인 소재 감광액을 만드는 회사인데 한일 관계가 최악이던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로 한국에 수출을 규제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가운데 하나가 이 포토레지스트였습니다. 요거 발표도 있었고 2019년 8월 달에 미국 트럼프가 또 중국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또 하겠다 이러면서 2019년 8월 달에 우리 시장이 저점을 찍었었죠. 일본 정부에서 조성한 펀드가 JSR을 사들이는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이 되는데 첫째는 글로벌 반도체 대기업의 투자 규모가 반도체 소재 기업 홀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었고 반도체 공정 난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반도체 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도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TSMC는 올 1월 연간 설비 투자액을 최대 36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고요. 연간 투자액이 360억 달러니까 40조가 넘습니다. 삼성전자도 앞으로 20년간 총 3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연평균 15조 있잖아요. 그죠? 연간 매출 4,088억엔, 순이익 157억엔인 JSR이 홀로 쫓아가기 어려운 규모이기 때문에 정부가 인수해서 지원을 팍팍 해주겠다. 그런 거죠. 더 큰 이유는 JSR이 적대적 M&A로 해외 팔릴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이고 JSR의 시가총액이 약 7천억에 있는데 외국인 보유 지분이 54%에 달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외국인 지분율하고 비슷하네요. 4조 원이면 JSR 외국인 지분을 모두 사들일 수 있기 때문이고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C는 이 JSR 지분 100%를 사들여서 아예 24년도에 상장 폐지할 방침이고요. 지분 100%를 확보하면 외국인 주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과감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계 5대 포토레지스트 기업 가운데 4곳이 일본 기업이라고 하네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JSR이 나머지 일본 기업 3곳을 인수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합계 점유율이 72%라고 합니다. 이러면 반독점법으로 이 인수 반대하지 않나요? EU나 이런 데서. 이번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는 것 가지고도 EU나 이런 데서 반독점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대우조선해양을 저기가 인수하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요 마지막 다 인수하는 거는 그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봄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